며느리가 바쁜 건지 아니면 우리 집이 싫은 건지. 처음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 SNS를 보고 나서 저는 더 이상 모른 척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아프다고 했어요. 그래서 못 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 환갑날 그 아이는 딸 손을 잡고 고급 레스토랑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손이요. 화면을 몇 번이나 껐다 켰는지 몰라요. 혹시 날짜를 잘못 본 건 아닐까 싶어서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날짜는 정확했어요. 제 환갑 바로 그날이었어요.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속아왔는지를요. 돌이켜보면 신호는 훨씬 전부터 있었어요. 다만 저 스스로 외면했을 뿐이에요. 큰 며느리 세정이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저는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눈매가 시원하고 말투가 야무지고 웃을 때 보조개가 쏙 들어갔거든요. 큰아들 재훈이가 데려온 날 남편도 저도 참 잘 골랐다 싶었어요. 아이 셋을 다 키워봤어도 첫 며느리를 맡는 건 또 다른 설렘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잘 못 잤어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우리 집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어떻게 대해줘야 편하게 느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아서요. 결혼 초에는 정말 그랬어요. 세정이도 명절이면 왔고 남편 생신에도 얼굴을 비쳤어요. 아직 어색한 티가 났지만 그래도 나름 성의를 보이는 것 같았어요. 저도 맏며느리니까 더 예뻐해줘야겠다는 생각에 챙기는 걸 아끼지 않았어요. 명절 때면 세정이 몫으로 따로 봉투를 준비했고 손주를 볼 때마다 용돈을 두둑하게 쥐어줬어요. 세정이가 힘들다 싶으면 재훈이한테 그쪽은 너무 닥달하지 말라고 제가 먼저 말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슬금슬금 달라지기 시작한 게 처음엔 정말 작은 것들이었어요. 명절 전날 어머니 이번에 일이 좀 있어서요 하는 연락이 왔어요. 이튿날은 그래도 오겠지 했는데 결국 안 왔어요. 그때도 저는 그럴 수 있다고 했어요. 맞벌이에 아이도 있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바쁜지 저도 모르는 바가 아니니까요. 다음번엔 오겠지. 다다음번엔 올 거야. 그렇게 계속 다음으로 미뤘어요. 근데 다음이 오지 않았어요. 제 환갑날도 그랬어요. 큰 잔치를 하겠다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가족끼리 집에서 조용히 밥 한 끼 먹자고 했을 뿐이에요. 케이크 하나 놓고 사진 한 장 찍고 그게 다였어요. 그런데 세정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는 미안한 척 떨렸는데 말은 짧았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애가 열이 너무 많이 나서요. 병원을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래, 알았다. 아이 먼저 챙겨라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좀 서운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이가 아프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혼자 속으로 사귀고 그냥 넘겼어요. 그 SNS 사진을 보기 전까지는요. 작은 며느리 은지가 스마트폰을 가르쳐주기 시작한 건 그 즈음이었어요. 은지는 원래 자주 들르는 아이인데 어느 날 어머니 요즘 인스타그램이라는 거 해보실래요? 하고 물었어요. 저는 손사래를 쳤죠. 내가 뭘 안다고 그냥 전화나 받으면 됐지. 그랬더니 은지가 그냥 구경만 하셔도 돼요 하면서 옆에 앉아서 하나하나 눌러가며 보여줬어요. 어찌나 찬찬히 알려주던지 저도 모르게 재미가 들어서 며칠 만에 혼자서도 어설프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다 호기심에 세정이 계정을 찾아봤어요. 별 생각 없었어요. 그냥 며느리가 어떻게 사나 구경이나 할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화면을 넘기다가 손이 딱 멈췄어요. 사진 한 장. 세정이가 딸아이 손을 잡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창가 자리가 예쁜 고급 레스토랑이었어요. 꽃이 테이블에 놓여 있고 음식도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어요. 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우리 딸이랑 달콤한 데이트. 저는 날짜를 확인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틀림없었어요. 제 환갑날이었어요. 아이가 아프다며 못 온다고 했던 바로 그날, 세정이는 우리 집에서 채 1시간도 안 되는 거리에서 딸이랑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 사진을 보는 동안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아니, 생각이 너무 많았는데 하나도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화가 났다가 허탈했다가 그러다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어이가 없어서요. 서러워서가 아니라 그냥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저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한참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순진했던 건지, 얼마나 많이 믿었던 건지, 그게 그날 밤 제일 먼저 든 생각이었어요. 그날 밤은 잠을 못 잤어요. 눈을 감으면 그 사진이 자꾸 떠올랐어요. 환하게 웃는 세정이 얼굴이요. 억울하다거나 배신당했다는 느낌보다는 이상하게 허탈한 느낌이 더 컸어요. 마치 오래 믿어온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랄까요? 남편은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천장만 바라봤어요. 사실 말하고 싶었어요. 당신, 나 오늘 이상한 거 봤어, 하고. 그런데 말을 꺼내면 뭔가 커져버릴 것 같아서 그냥 참았어요. 아직 제 안에서도 정리가 안 된 감정을 남편한테 풀어놓는 건 아닌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세정이 인스타그램을 매일 들여다봤어요. 처음엔 찜찜한 마음으로 봤는데 보면 볼수록 제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우리 집 행사가 있는 날이면 어김없이 다른 사진이 올라왔거든요. 친구들이랑 브런치를 먹었다는 사진, 부부끼리 주말 드라이브를 다녀왔다는 사진, 딸아이 생일 파티를 성대하게 열었다는 사진. 세정이 피드에는 늘 웃음이 가득했어요. 그 웃음 속에 우리 집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제 생일도 남편 환갑도 명절도 세정이 피드에서 우리 가족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제서야 지난 몇 년이 다시 보이더라고요. 한 번만 꼽자면 끝이 없었어요. 어머니, 이번 추석은 시댁에 먼저 들러야 해서요. 어머니, 남편이 몸이 안 좋아서요. 어머니, 아이가 이번 주에 시험이 있어서요. 매번 이유는 달랐는데 결과는 항상 같았어요. 오지 않는 것. 그러면서도 저는 계속 이해하려 했어요. 재훈이한테 여보, 세정이가 많이 바쁜가 봐 하며 넘겼고 남편한테도 요즘 젊은 애들은 다 그렇대 하며 감쌌어요. 제 입으로 먼저 세정이를 두둔했어요. 그래야 제 마음이 덜 아팠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사진 한 장이 그 모든 이해와 배려와 기다림을 한꺼번에 무너뜨렸어요. 한편으로는 은지를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원래도 고마운 아이였는데 세정이와 비교가 되면서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은지는 뭔가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그냥 들렀어요. 지나가다가 어머니 생각이 나서요 하면서요. 어느 날은 동네 시장에서 제가 좋아하는 깻잎전을 파는 걸 봤다며 한 봉지 사들고 왔어요. 또 어느 날은 병원 다녀오시고 나서 많이 피곤하시겠다며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왔어요. 제가 언제 병원 다녀왔다는 말을 했나 싶었는데 지난번에 어머니가 슬쩍 말씀하셨잖아요 하더라고요. 그 아이는 기억했어요. 제가 흘리듯 한 말들을. 세정이는 아이가 아프다는 핑계로 오지 않는 날, 은지는 제가 지나가며 한 말을 기억해서 미역국을 끓여왔어요. 같은 며느리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싶었어요.
그래도 저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움직이고 싶지 않았어요. 한번 확인한 것만으로 결론을 내리기엔 저도 너무 오래 세정이를 믿어왔거든요. 좀 더 두고 보자. 혹시 내가 오해한 부분이 있는 건 아닐까? 그런 마음으로 몇 달을 더 버텼어요. 그 몇 달 동안 세정이가 우리 집에 온 건 딱 2번이었어요. 한 번은 재훈이가 강제로 데리고 온 것 같았고, 한 번은 남편 건강검진 결과가 좋지 않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였어요. 그날은 왔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씁쓸했어요. 혹시 재산이나 건강 문제가 생겼을 때만 나타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그때 처음 들었거든요. 그 생각이 든 순간 저는 스스로 놀랐어요. 며느리한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사실이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어요. 그 사이 은지는 변함없이 드나들었고 세정이는 여전히 바빴어요. 저는 그 둘을 번갈아 보면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마음을 굳혀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은지가 왔을 때였어요. 제가 무릎이 시큰거린다고 했더니 며칠 뒤에 파스를 한 다발 사들고 나타났어요. 어머니, 이게 무릎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붙여드릴게요 하면서 제 무릎 옆에 쪼그리고 앉아서 직접 파스를 붙여줬어요. 그 손이 어찌나 따뜻하던지. 괜찮다, 나 혼자 할 수 있어 했더니 어머니 손이 잘 안 닿을 수도 있잖아요 하고 웃더라고요. 그 웃음이 참 예뻤어요. 그날 저녁 남편한테 말했어요. 은지 참 착하지 않아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다가 잠깐 생각하는 표정을 짓더니 말했어요. 세정이는 언제 왔다 갔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남편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그날 밤 저는 남편한테 처음으로 그 사진 이야기를 꺼냈어요. 환갑날 일을요. 남편은 처음엔 별말 없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한참 후에 한마디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저는 아직 모르겠다고 했어요. 남편은 더 묻지 않았어요. 그냥 옆에 있어줬어요. 그게 위로가 됐어요. 그 무렵부터 저는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나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를요. 저는 며느리한테 뭘 바랐던 걸까요? 대단한 걸 원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가족 행사에 얼굴 한번 비춰주고 안부 연락 가끔 해주고 아프다 싶으면 걱정해주는 그런 것들이요. 사람이 사람한테 가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요. 그런데 세정이한테서는 그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반면 은지는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그렇게 했어요. 당연하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그게 더 마음에 남았어요. 억지로 하는 것과 자연스럽게 하는 것은 받는 사람이 느낄 때 이렇게나 다르구나 싶었어요. 어느 날 은지와 둘이 앉아서 차를 마시다가 은지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 어머니 댁 오는 거 진짜 좋아요. 저는 왜요? 하고 물었어요. 집이 따뜻해요. 그냥 있어도 편하고요. 은지가 수줍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 말에 가슴이 찡했어요. 제가 이 아이한테 그런 공간이 되어주고 있구나 싶어서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세정이는 우리 집에 대해 그런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올 때마다 어색한 표정으로 앉아서 밥 먹고 형식적인 인사 나누고 나가는 게 전부였어요. 그걸 저는 그냥 성격이 내성적인 거라고만 여겼어요. 이제는 알아요. 성격이 아니었어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결심이 서기 시작한 건 그 즈음이었어요. 가을이 되면서 저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간 건 혼자였어요. 남편한테도 처음엔 말하지 않았어요. 가서 상담을 먼저 해보고 이게 맞는 방향인지 판단하고 싶었거든요. 법무사는 제 이야기를 다 들은 뒤 담담하게 설명해 줬어요. 상속 비중은 미리 조정해 두는 것이 가능하고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저는 차분히 들으면서 속으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게 맞는 건가? 너무 가혹한 건 아닌가? 그래도 가족인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불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래 묵었던 무언가가 풀리는 느낌이랄까요? 제가 그동안 너무 일방적으로만 줬던 것 같아요. 주고 또 주면서도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른이니까, 시어머니니까 먼저 베푸는 게 맞는 거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줘도 마음이 없으면 닿지 않더라고요. 그걸 이제야 알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처음엔 남편도 놀랐어요.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면서 조심스러워했어요. 저는 당신도 알잖아요 했어요. 그 아이가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지. 남편이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더 설득할 필요가 없었어요. 며칠 후 은지를 따로 불렀어요. 무슨 일이세요? 하며 눈을 동그랗게 뜬 은지한테 저는 봉투를 하나 건넸어요. 나중에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가지고 법무사 사무실에 가면 된다고 했어요. 은지는 봉투를 받지 않으려고 했어요. 어머니, 저는 이런 거 바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 말씀하시면 섭섭해요. 저는 알아, 그러니까 주는 거야 했어요. 은지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저도 울컥했어요. 이 아이는 정말 아무것도 바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마음이 그런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더 줘야 했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 세정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눈치를 챈 거예요. 어디서 들었는지는 몰랐지만 목소리부터 달랐어요.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어요. 어머니, 저희 완전히 빠진 건가요? 저는 잠깐 숨을 골랐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그렇게 생각해도 된다. 전화기 너머로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세정이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머니, 저도 나름 노력했어요.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날 뻔했어요. 어떤 노력인지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이제 와서 변명하지 마라. 나도 늙었지만 바보는 아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이틀 후, 이번엔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세정이가 시아버지를 통해 풀어보려 한 거예요. 억울하다고, 섭섭하다고, 이건 너무하다고, 심지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까지 흘렸다고 했어요. 남편이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남편 손을 꼭 잡았어요. 당신도 알잖아요. 우리가 그 아이한테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 아이가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지. 남편은 그날 세정이한테 전화해서 짧게 말했어요. 이건 우리 부부가 결정한 거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마라. 그렇게 정리가 됐어요. 세정이와의 연락이 완전히 끊긴 건 그로부터 며칠 후였어요. 큰아들 재훈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엄마, 유정이가 많이 속상해해요. 저는 재훈아 하고 불렀어요. 내 아내가 그동안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지 너도 알잖아. 재훈이가 잠자코 있다가 그래도 가족 아닌가요? 했어요. 저는 가족이 무슨 뜻인지 생각해봐라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밤은 좀 울었어요. 큰아들이 원망스러운 게 아니었어요. 재훈이도 사이에 끼어서 힘들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제가 먼저 손 내밀고 기다리는 건 이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았어요. 기다리는 동안 제가 너무 많이 지쳤거든요. 은지가 다음날 왔어요. 어머니, 어제 많이 힘드셨죠? 어떻게 알았어요? 재민이한테 들었어요. 걱정됐어요. 은지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제가 좋아하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두부를 넉넉하게 넣고 호박을 얇게 썰어서요. 밥을 먹으면서 저는 은지한테 말했어요.
나 괜찮아. 진짜로. 은지가 웃었어요. 알아요, 어머니. 근데 맛있게 드세요. 그 말이 그냥 좋았어요. 괜찮냐고 다그치지도 않고 위로한다며 길게 말하지도 않고 그냥 옆에 있어주는 거요. 그게 진짜 위로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 가을 저는 마음 정리를 마쳤어요. 섭섭한 건 사실이에요. 처음부터 그럴 줄 알았다면 그렇게까지 마음을 쏟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지나간 일에 매달려 봤자 제 마음만 더 낡아지는 거더라고요. 대신 지금 있는 것들을 보기로 했어요. 옆에서 된장찌개 끓여주는 은지, 말없이 손 잡아주는 남편, 가끔 어색하지만 그래도 안부 전하는 재민이. 그것들이 전부지만 충분했어요. 마음을 주는 곳에 마음을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야 맞는 것 같았어요. 남편 칠순이 2달 앞으로 다가왔어요. 남편은 뭐하러 챙기냐고 했어요. 그냥 조용히 넘기자고. 나이 드는 게 뭐 자랑이냐며 손을 내저었어요. 그런데 저는 꼭 하고 싶었어요. 칠순이 몇 번이나 오겠어요. 그리고 이번엔 제대로 된 가족들과 함께하고 싶었어요. 억지로 자리 채우는 사람 없이 진심으로 함께하는 사람들끼리만요. 은지한테 먼저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눈을 반짝이면서 바로 그러더라고요. 어디서 할까요? 어떤 음식이 아버님 좋아하세요? 질문이 쏟아졌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웃음이 났어요. 이 아이는 늘 이래요. 시키기도 전에 먼저 나서는 거요. 둘이서 여러 곳을 알아봤어요. 너무 크거나 화려한 곳은 남편이 불편해할 것 같았어요. 결국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한정식 집으로 정했어요. 개인 룸이 있고 음식이 정갈하고 분위기가 차분한 곳이었어요. 은지가 직접 전화해서 예약까지 다 해줬어요. 그런데 재훈이 쪽은 어떻게 할지 고민이 됐어요. 알리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어차피 세정이가 핑계를 댈 것이고 재훈이는 혼자 어색하게 오거나 아예 안 올 거였어요. 그 어색함이 자리 전체에 번지는 게 싫었어요. 진심이 없는 자리는 있어도 없는 것만 못하다는 걸 저는 이미 너무 많이 경험했거든요. 재민이한테 조용히 말했어요. 형한테는 따로 연락 안 하기로 했다. 재민이가 잠깐 표정이 굳었어요. 그래도 형이 섭섭해하지 않을까요? 저는 말했어요. 어차피 안 올 사람 연락해봤자 서로 불편하기만 해. 재민이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아마 속으로는 이해했을 거예요. 칠순 전날 밤 남편이 잠자리에 들면서 말했어요. 내일 뭐 입을까? 저는 웃음이 터졌어요. 뭐하러 챙기냐던 사람이 이러고 있다고 했더니 남편도 따라 웃었어요. 그렇게 오래같이 웃은 게 얼마만인지 몰랐어요. 칠순 당일 아침이 밝았어요. 저는 일찍 일어나서 남편 좋아하는 미음을 끓였어요. 요즘 아침마다 속이 불편하다고 했거든요. 남편이 부엌으로 나오다가 냄비를 보더니 말했어요. 오늘 같은 날 이런 거 끓이고 있어? 저는 그냥 웃었어요. 오늘 같은 날이니까 끓이는 거죠. 오후에 은지가 먼저 왔어요. 손에 뭔가를 잔뜩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작은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하면서 쇼핑백을 내밀었어요. 뭐야, 이런 거 안 사도 된다고 했잖아. 그래도요 하면서 웃는 얼굴이 참 해맑더라고요. 한정식 집에 도착한 건 저녁 6시쯤이었어요. 남편, 저, 재민이, 은지. 딱 넷이었어요. 룸에 들어서니까 아늑했어요. 창밖으로 가을 나무가 보이고 실내는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어요. 남편이 좋은 데다 하면서 자리에 앉았어요. 음식이 하나씩 나왔어요. 저는 별로 먹고 싶지 않았는데 앉아 있으니까 자꾸 손이 갔어요. 분위기가 편해서 그랬을 거예요. 눈치 볼 사람이 없으니까 밥이 맛있었어요.
식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즈음 은지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납작하게 포장된 것이었어요. 아버님, 작은 선물이에요 하면서 남편한테 건넸어요. 남편이 천천히 포장을 뜯었어요. 앨범이었어요. 남편이 젊었을 때 사진들을 모아서 손으로 꾸민 앨범이었어요. 표지에는 붓글씨로 칠순 기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남편이 첫 장을 넘겼어요.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코를 한번 훌쩍이더라고요. 이런 걸 언제 준비했어? 은지가 수줍게 웃었어요. 재민이 오빠한테 사진 달라고 했어요. 오래된 것들이라 화질은 좀 별로예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고마워, 은지야. 은지가 말했어요. 아버님, 저야말로 감사해요. 이런 가족의 일원이 되어서요. 그 말에 저는 눈이 뜨거워졌어요. 이 아이가 우리 가족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제가 은지한테 준 것보다 은지가 우리한테 준 게 훨씬 많았어요. 재민이도 눈이 빨개졌어요. 아버지,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남편이 그래, 너희가 있으니까 건강해야지 했어요. 밖에서 바람이 조용히 불었어요. 창문 너머로 나뭇잎이 흔들렸어요. 저는 그 장면을 눈에 담았어요. 이 순간을 오래 기억하고 싶었거든요. 집에 돌아오는 길, 남편이 조수석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오늘 참 좋았어. 오랜만에 편했다. 저는 운전하면서 말했어요. 그러게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게 많았어요. 몇 년 동안 가족 모임 때마다 눈치를 봤어요. 세정이가 올지 말지 모르니까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오더라도 어색한 공기가 자리를 감돌았어요. 억지로 맞춰가면서 애써 웃는 날들이 쌓였어요. 그게 얼마나 지쳐있는 일인지 그날 밤 비로소 실감했어요. 편안한 게 이렇게 다른 거구나. 그냥 마음 맞는 사람들과 밥 한 끼 먹었을 뿐인데. 집에 와서 차 한 잔을 끓였어요. 남편과 둘이 소파에 앉아서 앨범을 다시 넘겼어요. 젊은 시절 남편 사진도 있었고 재민이가 아기일 때 사진도 있었어요. 재훈이가 어릴 때 사진도요. 남편이 그 사진 앞에서 손을 잠깐 멈췄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서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재훈이한테서 전화가 온 건 그로부터 이틀 후였어요. 엄마, 아버지 칠순 잘 보내셨어요? 저는 응, 좋았다 했어요. 재훈이가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저희도 나중에 따로 인사드리러 갈게요. 저는 괜찮다 했어요. 굳이 오지 않아도 된다고요. 재훈이가 그래도요 하는데 저는 말했어요. 진짜 괜찮아. 이제 우리도 각자 살아가자. 전화를 끊고 나서 잠깐 멍했어요. 섭섭하지 않다면 거짓말이에요. 큰아들이에요. 제가 낳고 키운 아이예요. 그 아이와 이렇게 거리가 생기는 게 마음 아프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억지로 붙잡아봤자 서로 불편한 거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언젠가 재훈이가 스스로 돌아볼 날이 오겠지 했어요. 그때까지는 각자의 자리에서 사는 거예요. 그날 밤 은지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어제 정말 행복했어요. 저도 이런 가족의 일원이어서 감사해요. 저는 한동안 그 문자를 들여다봤어요. 그러다 눈물이 났어요. 서러워서가 아니에요. 이렇게 마음을 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그냥 고마워서요. 이 아이 덕분에 제가 버텼구나 싶어서요. 진짜 가족은 피로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하지 않아도 달려오고 기억하지 않아도 될 말을 기억하고 아무 날도 아닌데 그냥 보고 싶어서 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가족이에요. 저는 이제 알아요. 가족이라는 이름에 눌려서 혼자 상처받을 필요 없어요. 마음을 주는 사람한테 마음을 돌려주면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결국 서로를 오래 지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저처럼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너무 오래 혼자 참고 계신 건 아닌가요? 더 이상 혼자 삭히지 않으셔도 됩니다. 진심이 있는 곳에 시간을 쓰세요. 후회 없을 거예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